어머니, 저 어머니 딸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저 어머니 딸 아니에요. 28 며느리의 말이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67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던 민주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고 서연은 현관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심으로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도 달랐던 두 여자.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걸까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상도에서 평생을 살다 아들 민준이를 따라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강수님에게 서울은 여전히 조금 낯설고 조금 빠르고 조금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낯설음을 견뎌왔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서울 토박이 콘텐츠 기획사에 다니는 최서연이라는 처녀였습니다. 민준이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님은 밥숟가락을 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서로의 자식을 내어주고 받는 자리, 상견례였습니다. 수님은 사흘 전부터 옷장 앞에 섰습니다. 자주색 저고리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감색 재킷을 꺼냈다가 또 넣었습니다. 결국 자주색 저고리로 정하고 다림질을 2번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두 집안의 첫인상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한정식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님은 저고리 앞서풀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창가 쪽 방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이미 앉아 계셨고 복도 끝에서 민준과 최서연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그 두 사람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네며 처음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첫인상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수님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인사가 오가고 나서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님이 아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웃으며 받자 서연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직접 고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취향을 몰라서요. 봉투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님의 손이 그 봉투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정성껏 고른 선물을 받는 것과 직접 고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달랐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얹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라서요. 며느리 복이 있는지 몰랐는데 말이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저도 사실 결혼 생각이 원래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워낙 조르는 바람에 하고 웃었습니다. 테이블에 웃음이 번졌고 수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려던 말의 끝은 혼자 삼켰습니다. 갈비찜이 오르고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을 울렸습니다. 서연이 잠깐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이었다면 모를 일이었는데 2번,
3번이었습니다. 수님의 시선이 그 화면을 따라갔다가 천천히 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서연이 반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이거 진짜 맛있다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서연아 하고 나직이 불렀지만 서연은 이미 젓가락을 다시 들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주는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도 유명한데 나중에 어머니 2분이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좌중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서연이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수님 쪽 어르신들이 아직 자리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수님이 그래, 잘 가거라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수님 자신도 잘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민준의 차 안에서 서연은 선글라스를 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렀고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기울어져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핸들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때? 좋으시지?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좋으신 분 같던데. 두 사람은 그렇게 오늘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며 차를 달렸습니다. 그 시각 수님은 혼자 돌아온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주색 저고리를 벗어 옷걸이에 걸면서도 손이 천천히 움직였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닌데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가슴 어딘가에 걸린 무거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님은 혼수 목록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고 민주는 신혼집 계약을 마쳤고 서연은 청첩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결혼 준비는 각자의 속도로 흘러갔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님이 웨딩홀에 도착한 건 행사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파마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연한 복숭아빛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홀 입구에 서서 하객들이 들어오는 방향을 확인하고 방명록 위치를 살피고 혼자서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서연 측 가족은 아직 도착 전이었고 민주는 신랑 대기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수님은 혼자였습니다. 수님 쪽 친척 어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요? 물음이 이어질 때마다 수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하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같은 말을 4번쯤 반복했을 무렵 눈가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웃을 때마다 생기는 주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오래 남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드레스룸에 있었습니다. 친구 셋이 둘러싸고 핸드폰을 들이대고 있었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잡은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야, 너 진짜 예쁘다. 완전 화보야. 드레스룸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서연의 볼에는 홍조가 올라 있었습니다. 바깥 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 방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서연이 버질로드에 들어섰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어디선가 감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님도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수님의 눈가가 뜨끈해졌습니다.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 서약이 시작됐습니다. 주례의 말이 홀 안을 채우는 사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보고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홀 안에 여러 사람이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수님도 봤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며느리의 손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님의 얼굴 위로 대견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수님 자신도 몰랐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서연의 친구들이 신랑 테이블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빠, 이제 서연이 거야.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고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격에 없는 장난들이 오가는 사이 수님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렇게도 웃는 아이였나 싶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저렇게 웃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서연과 민준은 입구 쪽에서 친구들에게 배웅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홀 한켠에서 수님은 흩어진 프로그램 책자들을 모아 한쪽에 정리했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수님은 괜찮아요. 별거 아닌데 하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을 놀리고 있어야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님은 부케가 놓였던 테이블 앞에 잠깐 섰습니다. 꽃은 이미 서연이 들고 나간 뒤였고 테이블 위에는 꽃잎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이 손끝으로 그 자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테이블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오래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돌아서며 입구 쪽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그동안 신혼집 방문을 스스로 미뤘습니다. 새살림을 차린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 들이닥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자리가 좀 잡히면 가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엄마 한번 와라고 말할 때마다 바쁘다. 다음에 가마라고 넘겼습니다.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라는 말을 서연에게서. 그 말은 끝내 오지 않았고 수님이 먼저 반찬통 몇 개를 챙겨 들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수님은 손에 든 보자기를 한번 고쳐주었습니다. 멸치볶음, 깍두기, 미역 줄기볶음. 전날 저녁부터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고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헐렁한 집 안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반기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준비가 덜 된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뒤에서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하고 와? 수님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관 한켠의 배달 음식 봉투들이 포개진 채 재활용 봉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가 여러 겹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치가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그 봉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2개 얹혀 있었는데 반짝이는 채로였습니다. 수님이 가까이 가서 냄비 손잡이를 한번 쥐어봤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러울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냄비였습니다. 수님이 손잡이에서 손을 떼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소스 봉지 몇 개, 탄산수, 그리고 먹다 남긴 과일 몇 조각. 수님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은 해먹는 것보다 시켜먹는 게 더 싸고 편해요, 어머니.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수님도 그 말을 반박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냄비 손잡이를 쥐었다 놓은 손이 어딘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온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집밥을 해줘야 남편이 든든하지. 말이 나오고 나서 수님은 조금 후회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연이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시켜 먹는 거 더 좋아하잖아, 어머니. 민준이 어물쩍 웃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웃음을 보고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간장, 된장, 참기름, 기본 양념 하나 없었습니다. 수님이 서랍을 닫으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물어봐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나이 67이 되면 압니다. 가져온 반찬통을 냉장고 안에 하나씩 넣어두고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있으면 불편하지, 나가마. 서연이 어머니, 차 한잔하고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수님은 이미 보자기를 들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들고 온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반찬통들을 담아왔던 보자기였는데 이제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린 무게가 줄어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동안 수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돌아서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님이 다녀간 자리가 어딘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수님에게서 전화가 온 건 민준이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보일러가 터졌는 기라. 수리업체에서는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고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찬 방에 혼자 있는 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에 와. 방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민주는 서연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뒤였습니다. 문자를 몇 번 썼다 지웠습니다. 결국 엄마 보일러 터져서 잠깐 우리 집에 계실 것 같아라고 보냈습니다. 서연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퇴근한 서연이 가방을 들고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거실 한켠에 낡은 캐리어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왔나? 밥 다 됐다. 잠깐만. 수님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현관 불빛 아래에서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 부엌과 안방 사이에서 한 발씩 옮기다 결국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민준이 엄마 상황이 급해서라고 말하자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 여기 내 집이기도 하잖아. 문이 얇았습니다. 부엌까지 닿는 거리였습니다. 수님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국을 한번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 무언가를 같이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님이 서연 앞에 국그릇을 밀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고 서연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짧고 단정한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다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저 소리만 식탁 위를 오갔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민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여자만 식탁에 남겨졌습니다. 서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수님이 깍두기를 집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잘 먹었습니다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주는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 불을 껐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잠든 건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수님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 창문 옆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 창들이 까맣게 늘어서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불빛이 벽을 훑고 사라졌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들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닌 곳. 수님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내려다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님이 눈을 뜨는 건 언제나 6시 전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명종이 필요 없었고 누가 깨워준 적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면 신혼집 거실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수님은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쌀 씻는 소리, 밥솥 뚜껑 닫히는 소리, 냄비에 물 올리는 소리. 조용한 집안에 수님의 아침이 퍼져나갔습니다. 국은 된장찌개로 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먼저 우리고 두부를 깍둑 썰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얇게 점였습니다. 손이 익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밖으로 번졌습니다. 수님은 간을 보고 불을 줄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건 7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드라이어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서연이 이어폰을 한쪽 귀에 낀 채 부엌 앞을 지나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걷다가 차려진 밥상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 아침 원래 안 먹어요. 이어폰을 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냉장고에서 커피를 꺼내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국자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되짚듯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있다가 천천히 국자를 냄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미안한 줄 모른다는 걸 수님은 알았습니다.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나왔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 식탁 앞을 지나며 국그릇에 숟가락을 한번 담갔다 뺐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부엌에 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부 한 조각을 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같은 시간이 반복됐습니다. 수님이 밥을 짓고 서연이 이어폰을 낀 채 지나가고 민준이 숟가락 한 번 담그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님은 쌀을 씻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쌀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3사람 분량에서 2사람 분량으로. 그 다음 날은 된장찌개 냄비 크기를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숟가락 한 번 담그고 나갔고 서연은 여전히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밥상이 작아진 것을, 수님이 조금씩 기대를 덜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 집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찬물로 그릇을 헹구는 수님의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동안 수님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같이 먹을 수 있겠나? 대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혼자 밥상을 받아온 터라 오늘 하루만큼은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이어폰 한쪽을 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별거 없으니까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이미 이어폰을 다시 꽂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와 소고기를 사고 버섯을 골랐습니다. 서연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좋아하는 거 뭐 있냐? 민준이 한참 만에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맵지 않은 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님은 소고기 버섯 전골을 하기로 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동안 시계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전골 냄비는 상 위에 올려진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아직이에요? 수님이 아직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바쁜가 보지 뭐. 수님은 냄비 뚜껑을 열어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덮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들어서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웃겼다니까. 통화를 끊고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배고파. 그제야 식탁 위 냄비를 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수님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전골 해뒀는데 식었다. 다시 올려줄게. 서연이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식하고 왔어요. 배불러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님이 물었습니다. 회식이 있었나? 서연이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팀장님 생일이라서요. 아침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던 말은 기억에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님의 손이 냄비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집에 연락은 해야 하지 않겠나? 말이 나오고 나서 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서연이 탄산수 뚜껑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 30살이에요. 웃음기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무례하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걱정을 했다는 말이, 기다렸다는 말이 그 어느 것도 닿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들어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식은 전골을 들여다봤습니다. 버섯이 가라앉아 있었고 국물 위에 기름이 떠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수님은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찬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서연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민주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아무도 없는 복도에 찬 공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수도를 잠그지 않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보일러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온 건 동거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리업체에서 문자가 왔고 민준이 확인하고 수님에게 알려줬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수님은 짐을 챙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고
수님이 짐을 정리해 둔 것을 보고 어머니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수님이 응, 이제 됐다 하더라고 했고 서연이 잘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님이 나간 뒤 신혼집은 다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수님은 혼자 재래시장에 나갔습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깍두기 익는 냄새, 군것질거리 튀기는 냄새가 골목 가득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이 시장이 좋았습니다. 마트보다 시끄럽고 좁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두부 한 모를 사고 콩나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서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친구 둘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셋이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먼저 알아봤습니다. 서연은 조금 뒤에 눈이 마주쳤고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셨어요? 서연이 가까이 오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응, 장 좀 보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옆에 선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야. 소개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어떤 분인지도 없었습니다. 수님이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하며 웃었지만 시선은 이미 옆 가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친구들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걸음이 이미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님이 그래, 잘 가거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다시 혼자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두부와 콩나물이 든 바구니였는데 갑자기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채소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평소에는 기웃거리며 보던 가게들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쳐졌습니다. 서연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수님은 알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에게 수님은 오늘 골목에서 잠깐 마주친 시어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서운한 건지 섭섭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거구나 싶은 건지 수님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님이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수님은 냉장고를 열고 두부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을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돌아온 뒤로 신혼집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렀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민준이 먼저 오라고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있을 때는 짧은 인사가 오갔고 없을 때는 수님이 부엌을 한번 둘러보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민준이 야근이었습니다. 수님이 저녁 무렵 들렀다가 서연이 아직 퇴근 전인 걸 알고 잠깐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딱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집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소리를 낮게 해뒀습니다. 서연이 들어온 건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수님이 거실에 있는 걸 보고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말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래야 돼? 수님이 리모컨 볼륨을 올리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고. 웃음기 섞인 하소연이었습니다. 친구한테 털어놓는 말이었습니다. 수님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닿았습니다. 수님은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서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렸는지를. 잠시 후 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서연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출근하고 나서 수님이 다시 들렀습니다. 민준에게 여분의 열쇠를 맡겨둔 터였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싱크대 위에 식재료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쓴 양파가 잘리다 만채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쪽에는 쓰지 않을 게 분명한 소스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님은 소매를 걷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냄비 위치를 쓰기 편한 쪽으로 바꿨습니다. 싱크대 위를 닦고 서랍 안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퇴근에 들어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부엌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냄비가 있던 자리가 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이 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수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제 물건은 제가 정리할게요. 앞으로는 먼저 물어봐 주세요. 침착했습니다.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공간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간다. 서연이 네, 들어가세요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어딘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방에서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리했던 부엌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었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님이 들러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얇은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고 바깥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이 서연을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얇게 입은 거 아이가. 감기 걸리겠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짧고 단호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 아이가.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 제 몸은 제가 알아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님도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그런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몇 주째 쌓여온 것들이 그 한마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가 뭘 알아?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 잘 되라고 한 말 아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짙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러운 거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딸 아니에요. 제가 뭘 입든 뭘 먹든 그건 제 일이에요. 제 방식대로 살 권리 있어요. 떨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날카로웠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헤드셋을 목에 건 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두 여자가 동시에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눈과 서연의 눈이 번갈아 민준을 향했고 민준은 그 시선들 사이에서 천천히 작아졌습니다. 수님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손놀림으로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준이 방문 앞에 서서 엄마 왜 이래 하고 말했지만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닫고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키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수님이 신발을 신는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수님보다 서연이 먼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친 채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수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타고 닫혔습니다. 서연은 닫히는 문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등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서연아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현관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민준이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 위에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 안이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1층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심으로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울 속 얼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님과 부딪힌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출근을 했고 밥을 먹었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현관불을 켜는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한 게 편한 건지 허전한 건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주 월요일 팀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다은 23살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팀장 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저 콘텐츠 기획 인턴 2번 했어요. 실무는 어느 정도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다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서연이 맡았습니다. 보고서 양식을 설명하고 기획안 작성 방식을 알려줬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틀 뒤 다은이 제출한 보고서를 열었을 때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양식이 달랐습니다. 항목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 글머리 기호 대신 자기 방식으로 서술해뒀습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다은을 불렀습니다. 양식대로 다시 해줘.
다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더 읽기 편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팀 전체가 같은 형식으로 맞춰야 해. 그게 기본이야. 다은이 알겠어요 했지만 표정은 납득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장이 말을 채 끝내기 전에 다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디어 있는데요. 서연이 회의록을 적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이 다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발언 순서가 있어. 팀장님 말씀 끝나고 나서 의견 내는 거야. 다은이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면 빨리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서연이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여기 방식이 아니야. 다은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은의 자리를 신경 쓰게 됐습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썼는지, 회의 중에 또 끼어들지는 않는지, 이렇게 해야 해. 그게 기본이잖아라는 말을 반복하는 자신을 나중에야 알아챘습니다. 금요일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료를 정리하다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눌린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늦췄습니다.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낯익은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하고 익숙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들었습니다. 퇴근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연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창문이 거울이 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아직 귀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창문에서 내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터널이 끝나고 창밖으로 불빛들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서연이 친정집 문을 두드린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딱히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고 한 정거장 뒤에 내려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친정 골목 앞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여기 오려고 한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최명수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는 동안 따뜻한 유자차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명순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딸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잠깐 망설이다가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였습니다. 결혼식 날 신혼집 첫 방문, 보일러가 터져서 시작된 동거, 아침밥상, 회식 날 밤, 시장에서의 마주침, 영상통화 소리, 부엌 정리, 그리고 거실에서 터진 마지막 밤까지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명수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명순이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님 씨도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엄청 시달렸다더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사귀면서 살았다고. 그때 그 집 며느리 노릇이 어땠는지 내 시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서연이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퇴근 무렵 화장실 복도에서 멈춰섰던 자신의 발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 명순이 찻잔을 두 손으로 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안 맞는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명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뭐라 하더냐? 서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순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잘 모르겠어.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순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 명순이 딸의 등을 한번 쓸어줬습니다. 짧고 가벼운 손길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골목을 걷는 서연의 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도 같고 새로 얹힌 것도 같은 무게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님이 혼자 지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돌아온 뒤로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것.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밥을 지을 때 솥에 넣는 쌀이 한 줌이 됐고 반찬 가짓수가 줄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전 수님은 안방 장롱 위에 올려둔 상자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민준 어릴 때 사진들이 생각났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올라섰습니다. 손이 상자 모서리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 위에서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미끄러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수님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발견한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게 이상해 들여다봤다가 방 바닥에 쓰러진 수님을 봤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민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뛰쳐나오며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엄마 응급실. 빨리 와. 서연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엎어둔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진동이 2번 울렸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이 발표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긴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접수처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수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에 서서 숨을 고르다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느껴질 만큼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인지 몰랐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을 보다가 시선이 옆으로 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쥐지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이 수님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님은 안정을 찾고 잠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컵에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뜨거운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병실 쪽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님이 누워있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온도가 손바닥을 타고 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퇴원한 건 이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협심증 초기였고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약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준이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서연은 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뜰이 보였고 목련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뒤 서연이 수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준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죽 한 통을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는데 사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직접 만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두 손으로 죽 봉지를 고쳐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보다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수님이 서연을 보고 잠깐 멈췄다가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말이 짧았지만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수님의 방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서연이 들어서며 한번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작은 협탁,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수십 년을 산 사람의 방치고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방의 크기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숟가락을 떴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민준이 연락이 닿았는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서며 다들 여기 있었네라고 말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오늘은 그 웃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장롱 위 상자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려드릴게. 이것 때문에 다친 거잖아.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니 낡은 앨범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어릴 때 사진들이 나왔고 세 사람이 한동안 그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앨범 첫 장이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22살의 수님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님 옆에는 나이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인데도 세상에서 제일 긴장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웃지 않은 얼굴, 어색하게 모은 두 손, 굽은 어깨. 서연이 알고 있는 강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 낯선 집의 며느리였다는 것이 사진 한 장으로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수님이 사진을 힐끗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다.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사는 줄 알았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사진에서 눈을 들어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시선을 사진 쪽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드셨어요, 그때?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앨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젊은 수님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결혼 사진의 얼굴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님이 그 사진 위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뗐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서연이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는 서연에게 수님이 부엌에서 반찬통을 챙겨줬습니다. 깍두기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서연이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수님이 문 앞에 서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도 문이 닫힐 때까지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서연은 반찬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반찬통이었는데 손에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수님의 집을 찾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민준 없이 혼자였습니다. 오는 길에 수님이 좋아할 것 같은 식혜를 샀습니다. 좋아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골목가게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집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무슨 말을 꺼낼지 생각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는데 막상 문 앞에 서니 그 말들이 어딘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을 보고 잠깐 눈을 맞추다가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목소리가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님이 물을 가져왔고 서연이 식혜를 내밀었습니다. 수님이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고 하면서도 식혜를 받아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무섭고 낯설었던 거다. 탁자 위 물잔을 두 손으로 잡은 채였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게 근데 며느리가 나한테 익숙한 사람이 아닌 거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서. 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뺏긴다 싶으니까 자꾸 들이댔던 거다. 그게 니한테는 참견으로 들렸을 거고. 서연이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수님이 말하는 동안 손등을 문지르는 것을 서연은 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말을 마치고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을 하시면 저는 그게 참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을 그었던 건데 서연이 잠깐 숨을 고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들렸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상처가 됐는지는. 수님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지 않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못했어. 억울하고 서러워도 그냥 사귀었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 잠깐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근데 니는 그렇게 안 하잖아. 처음엔 그게 버릇없어 보였어. 근데 이제는 모르겠다. 그게 나쁜 건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마음인 거 알아요. 이제는요. 말하면서 귀끝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냥 방식이 달랐던 거라는 걸 좀 늦게 알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쌓인 시간이 이 한 번의 대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님이 식혜 봉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마시자. 컵을 2개 가져와 따랐습니다. 서연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커튼 끝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는 서연을 수님이 현관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수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웃었습니다. 작고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억지로 만든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수님이 따라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서며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방 안이 조금 밝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3월이 끝나갈 무렵 수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있냐? 서연이 문자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한 보랏빛 제비꽃이었습니다. 수님이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라색 좋아한다고 민준이한테 들었다.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물어봤다는 것, 꽃집에서 골랐다는 것, 여기까지 들고 왔다는 것. 서연이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화분이었는데 손바닥 안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 말이 오늘은 처음으로 진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수님도 그것을 느꼈는지 잠깐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수님이 부엌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냄비가 하나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었고 뚜껑 틈으로 김이 조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뚝배기 2개가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가 조금 크게 썰려 있었고 호박이 두껍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걸 서연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해봤는데. 수님이 뚝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웠습니다. 두부가 덜 익은 것도 있었습니다. 수님이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수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맛있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의 귀끝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이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아까 받아온 제비꽃 화분을 창틀 위에 올려뒀습니다. 햇살 속에서 보랏빛 꽃잎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아래 화단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쪽을 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개나리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창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신발을 벗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말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수님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서연이 먼저 신발장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신발을 신는 동안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된장찌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장난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님이 신발끈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와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음이 있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서 창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비꽃 화분이 햇살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서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괜찮았다는 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오늘의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화분의 제비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 계절이 꼬박 걸렸지만 두 번째 봄은 이 집에 조금 다른 얼굴로 왔습니다.